가게 앞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을 때 사장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뽑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과학적인 공식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경제학의 황금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구인 공고 한 장 뒤에는요, 아주 명확한 경제학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모든 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모든 기업의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이윤 극대화라는 거죠. 자, 그럼 기업은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직원 한 명을 더 뽑으면 우리 가게 물건이 몇 개나 더 만들어질까?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있어 보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 줄여서 MPL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그럼 물건이 더 만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돈으로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추가 생산량의 금전적인 가치, 이걸 바로 한계 생산 가치, VMPL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황금률이에요.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위로 솟았다가 내려오는 곡선, 이게 직원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고요. 이 평평한 직선이 직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이에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직원이 벌어오는 돈이 월급보다 많을 때까지 계속 사람을 뽑겠죠? 그러다가 딱 두 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저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윤이 최고가 되는 완벽한 지점인 거죠. 와, 그럼 무조건 사람을 많이 뽑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세 번째 열, 한계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세요. 처음에는 직원을 뽑을수록 생산량이 팍팍 늘어나요. 근데 세 번째 직원부터 뭔가 이상하죠? 추가되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아홉 번째 직원은 고작 7개밖에 더 못 만들어요. 이걸 그대로 그래프로 옮기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처음엔 쭉 올라가다가 결국엔 아래로 뚝 떨어지는 곡선. 왜 그럴까요? 이걸 경제학자들이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좁은 피자 가게 주방을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가 한두 명일 땐 효율이 좋죠. 근데 5, 6명이 비좁은 주방에 빽빽하게 들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고 동선은 꼬이고 오히려 방해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방 크기나 오븐 개수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사장님이 돈을 더 써서 가게를 넓히거나 오븐을 더 들여놓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생깁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몇 명을 더 뽑을까? 이게 고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사람을 더 쓸까? 아니면 차라리 비싼 기계를 하나 더 살까? 이 둘 사이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거죠. 와, 이 그래프는 또 뭐람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이 둥그런 곡선이 우리 목표는 피자 100판 생산이라는 목표고요. 이 직선이 우리 예산은 $1,000라는 예산이에요. 그럼 가장 현명한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예산선을 넘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 즉 두 선이 살짝 닿는 바로 저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게 바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마법의 지점이죠. 자, 지금까지 기업이 어떻게 채용을 결정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분석 틀을 가지고 아주 현실적이고 또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죠. 바로 최저임금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노동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이 금액 밑으로는 주지 마 하고 최저임금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지니까 아무래도 고용을 줄이게 되겠죠. 그 결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의도치 않은 실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인 모델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임금을 강제로 올리면 기업은 원래 고용하려던 것보다 사람을 덜 뽑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책상에서 나와 실제 현실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이론상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실제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1994년 카두와 크루거의 연구인데요. 당시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그럼 이론대로라면 일자리가 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바로 옆 동네 펜실베이니아랑 비교해봤더니 뉴저지의 패스트푸드점 고용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 연구도 있거든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시애틀의 사례를 보죠. 여기선 최저임금을 아주 큰 폭으로 올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급은 올랐지만 일할 수 있는 총 시간 자체가 약 9%나 줄어버렸습니다. 돈은 더 받게 됐지만 일자리가 불안정해진 셈이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한쪽에선 고용이 늘고 다른 쪽에선 줄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현실 세계는 교과서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렸는지, 그 지역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수많은 변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여전히 경제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최저임금은 좋다, 나쁘다라는 단순한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분석의 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정책이든 그 이면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얻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는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고용하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렇다면 이 황금률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